월드 되게 방대하고 광활하죠. 예, 그래서 저도 번역할 때 길을 잃을 때가 많은데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9개의 키워드를 다정한 서술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뭐 6편의 에세이와 6편의 강연록이고 이걸 읽다 보면 다양한 토카르축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 일단 작가이면서 강연가이기도 하고 심리학도이고, 예, 그리고 채식주의자면서 열혈 독자이고 사회운동가이고 뭐 이런 다양한 토카르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이제 형용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다정한 서술자잖아요. 제가 이거에 있어서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왜냐면 다정함이라는 말이 사실 작년부터 시작해서 뭔가 좀 피로감이 쌓일 정도로 많이 또 사용되고 있는 어휘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다정함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이제 폴란드어로 추위인데요. 이 추위가 추치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게 추치가 느끼다, feel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위라는 형용사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텐더란 뜻도 있고 되게 센시티브하고 민감하고 예민하다는 뜻도 있고 감성적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다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간 서술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그 세 가지가 다 다르잖아요, 형용사가. 그걸 아우를 수 없는데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다정함이었어요. 자, 그래서 뭔가 다정다감하면서 세심하고 감성적이고 예민한 서술자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토카르축에게 다정함이란 뭐 거기 쭉 정의가 나오죠. 가장 겸손한 사랑의 유형이고 상대의 나와 다른 본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 그리고 상대를 의인화해서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작은 조각과 파편들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거. 그래서 항상 토카르축은 이런 작은 존재들,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소외된 존재들, 예, 그런 부스러기, 조각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방랑자들의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타인으로부터 타인에게로 스며들어가서, 예, 그 사람한테 빙의 되는 글쓰기에 대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 토카르축은 심리치료사로 일했기 때문에 예술가한테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를 잘 알고 있는 작가예요. 그래서 내 순례의 목적은 다른 순례자다. 유령처럼 투명한 존재가 되어 돌아다니면서 어깨너머로 그들을 살피고 그들의 언쟁을 엿듣고 그들이 내 존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입술을 움직여 단어를 모아 혼잣말하며 곧바로 그들의 이야기를 소리내어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다정함의 다른 이름은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울가 토카르축의 문학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더 잘 나타날 거예요. 문학이란 가장 심오하고 정교한 교감의 수단이다. 문학을 통해서 타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동기를 이해하게 되고 타인과 나를 닮은 점을 찾아내서 동일시하고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글을 쓴 덕분에 나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을 경험할 수 있고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다. 자신의 굴레로부터 빠져나와서 생의 범주를 넓히려는 시도다. 예, 그래서 할리몬이 그랬잖아요. 경계 허물기, 나와 타자의 경계를 허무는, 그쵸?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어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타진, 타인과의 경계선, 거리 혹은 단절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다. 예,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토카르축에게 있어서 문학의 본질, 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내면의 목소리, 예, 서술자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토카르축은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서술자에 대한 성찰이 되게 길게 나오죠. 막 심리학적으로 고찰을 하면서요. 예, 그러면서 와, 진짜 멋진 질문을 던지죠. 예, 저는 성서를 읽으면서도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보신이 좋았다. 이 감히 신의 생각을 미루어 짐작해서 말하는 인류 최초의 이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가진 이 서술자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서술자에 대한 성찰이 시작이 됩니다. 예, 자, 토카르축이 말하는 서술자란 이야기의 혼이고 말하는 목소리인데요. 뭔가 우리의 유전자에 이미 각인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파충류의 뇌처럼, 예, 막 어떤 진화를 통해서도 대체되지 않는 아주 오래된 조직인데 어떤 조건과 상황이 최적의 상태로 조합되면 이 서술자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저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고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토카르축은 이야기를 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인간에게는 영혼과 육체 그리고 서술자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술자의 탄생 과정이 재밌죠. 예, 서술자의
서술자에게 목소리를 부여한다는 게 서술자가 튀어나온다는 게 어떤 거냐면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는 과정에 비유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지방에서 이제 손님이 찾아오면 주인은 점점 이제 뒷걸음질을 치잖아요. 예, 그래서 집의 안쪽으로 들어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공간을 내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로 물러서면서 서술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서술자가 작가인 나의 모습도 되게 다중적이잖아요. 나의 영역을 침범해서 많은 부분을 흡수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술자는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 구체적이면서 유기적인 인격체로서 자신을 의인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어떤 서술자를 만드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서술자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두쉐이코의 고백에 놀라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는 뭔가 독립된 인격체로 토카르추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기벽. 그래서 중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작가한테 정말 그 중심에 머무르려고 하는 지적 줄이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라는 말을 하고요. 이제 여기 지금 폴란드 문학 얘기가 나왔는데 토카르추이 그런 인터뷰를 많이 당하거든요. 그런 질문을. 폴란드 문학이 어떻게 그 세계사의 변방에 있는 나라인데 5명이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대체 폴란드 문학의 저력이 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토카르추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역의 특수성에 담아낸 전 지구적 보편성이다. 그러니까 로컬리티가 되게 강한 나라인데 왜냐하면 되게 오랫동안 2차 대전 이후에 1948년부터 89년까지 40년 동안 철의 장막 너머에 있었던 우리나라와는 교류도 없었던 나라죠.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역의 어떤 로컬리티가 잘 보존되어 있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전지구적인 유니버셜한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이라는 공간이야말로 인류 체험의 보고다. 중앙으로부터 동떨어진 뻔하지 않은 것들, 주류에서 당연시하는 것들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것들이 여기에 있다. 자, 그래서 탈중심주의와 기벽을 토카르추는 되게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어의 조어에서도 되게 비슷해요. 그렇죠? 센터에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엑스센터인데 기벽이라는 폴란드어 단어도 비슷한데 익센트리시티잖아요. 그래서 이미 기벽이라는 것은 어떤 안정적인 주류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이 기벽이다. 그리고 작가는 괴팍하고 기이한 성향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기벽은 장려되고 소중히 다뤄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메탁시의 영토가 또 중요하죠. 토카르추의 문학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냐면 문학적 인물들이 거주하는 거주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인물의 창조자라는 표현이 나한테는 너무 과하다. 나는 산파다. 그러니까 그 인물은 이미 어딘가에 메탁시의 영토라는 공간 안에서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작가가 인식의 빛을 비춰서 그냥 꺼내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작가가 그 인물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이력과 성향과 특성을 갖고 있겠죠. 작가가 그 인물에 대해서 아는 건 고작 자신이 글로 풀어내는 그 정도이지 그 넘어 있는 것들은 작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메탁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리스어 메탁시 전치사인데 사이에 중간에 있는 영토. 그래서 언어와 관념 사이고 이미지와 직감 사이에 있는 영토인데 모든 게 일어날 수 있고 문학적 인물들이 머물고 있는 거주지, 저장고 같은 곳이고 예술이 에너지를 비축하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막 리터럴리하게 있는 그대로만 보는 거를 문학에선 지향하잖아요. 상징과 메타포가 탄생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곳이 메탁시의 영토다. 그래서 국경도 여권도 언어도 필요 없는 곳 이곳을 소중히 가꿔야 한다라고 토카르추기 다정한 서술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예찬이 나오죠. 자. 창작자의 언어와 소통하고 교류하는 행위가 우리에게는 일종의 백신이다. 그리고 집단의 언어가 이거를 개인의 언어를 삼키는 게 너무 무서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관료나 정치인이나 성직자들, 학자들이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이제 토카르추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독서라는 것이 개인의 어떤 지식, 경험, 감성, 열정, 취향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학이라는 우주에서 작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독자도 반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가는 창작으로, 독자는 해석으로. 사실 등장인물이 존재성을 획득하려면 작가가 데려와서 산파처럼 데려와서 활자화시키지만 그 다음 몫은 독자의 몫이죠. 독자의 다정한 시선이 등장인물들을 또 텍스트에서 끄집어내서 자신의 삶의 맥락 속에 배치할 때 비로소 등장인물은 존재 가치를 얻게 된다. 그래서 작가와 독자는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토카르추기의 생각입니다.
자연관을 알아야 사실 또 문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똑가루 축의 자연관은 한마디로 생명 공동체, 만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단일체다. 그 안에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도 문명의 주인도 아니다. 예, 생명 공동체 생태계에서 인간은 그저 자연과 동등한 하나의 구성원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아까 DMZ에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똑가루 축이. 아무리 총 들고 두 나라가 반복하고 있어도 그 안에서 천연덕스럽게 자연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할 수 있다고 믿지 않고 인간보다 훨씬 지혜로운 대상이다. 라고 똑가루 축은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 공동체의 공존과 연대인데요. 제가 이거는 조금 강조할게요. 왜냐면 제가 번역하면서 정말 감탄을 했고, 근데 힘들었어요. 되게 어려워서 사상을 이해하기가. 예, 근데 아까 말한 그 의미심장한 유대의 끈과 미묘한 대응 관계를 볼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원픽 다정한 서술자의 문장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인간과 동식물, 사물들은 사실 단일한 공간 속에 함께 담긴 존재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같은 공간 안에 있으니까 같은 물리의 법칙에 지배를 받겠죠. 예,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연결되는 수많은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의 심혈관 체계는 지류가 모여드는 하천 유역의 형태와 비슷하고, 나뭇잎의 구조는 인간의 교감신경계와 비슷하고, 은하의 움직임은 세면대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소용돌이와 흡사하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같은 어떤 미묘한 대응 관계, 인간과 다른 비인간의 존재들 간의 의미심장한 유대의 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생명 공동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문학이 거기에 중심에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쩌면 우리 인간도 자연에 의해서 쓰여진 문학일 수 있다. 이 거대한 하나의 단일체로서의 생명 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세상이 꿈꾸는 식물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무기체적인, 다시 말해서 물, 불, 흙, 공기 같은 생명의 어떤 한계마저도 초월한 이런 상상력의 산물일지도 모른다라는 되게 독특한 의식의 지평을 똑가루 축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예요. 사회운동가. 자, 똑가루 축은 라이터이기도 하지만 액티비스트라는 명칭도 따라다니는데요. 미래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동하는 지식인이거든요. 그래서 재단도 만들었지만 어떤 활동을 하냐면, 예를 들어 그 돌루니실롱스크 주의 헌법에 동물권 보장이 이제 명시가 되었고요. 폴란드는 지자체가 발달한 나라라서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펼칠 활동은 뭐냐면, 강과 산과 풍경에도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겠다.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문학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번역가 대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야기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모토였거든요. 예, 그래서 문학은 에너지를 갖고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태고 크라쿠프 시장이 그런 말을 했대요. 근교에다가 25,000그루의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태고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예, 그래서 문학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가장 최근에 며칠 전에 푸사에서 제가 포온 사진인데요. 독립적인 문화, 자율적인 문화 이런 뜻인데, 뭐냐면 폴란드 사회도 약간 우리 사회랑 비슷해. 되게 양극화되어 있어요. 뭐 보수와 진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민족주의자와 범세계주의자, 너무 양극화가 되어 있어서 문화에도 이 정치적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강요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제대로 된 문화, 어떤 건전한 비판과 토론이, 문화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그런 문화를 물려줄 수 없다. 그래서 자율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아까 사진에서도 보시면 이게 푸사 사진이거든요, 페이스북에.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지금 표시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닫는 글입니다. 자, 근데 전 이 칼럼을 보고 소름이 끼쳤던 게, 팬데믹 이전에 쓴 칼럼이거든요. 근데 지금 팬데믹 시점에서 이 글을 보면 너무 울림이 큰 거예요. 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움에는 전염병의 속성이 있다. 예,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막 사람들한테 소문처럼 옮겨가고, 예,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좀먹어가고, 제가 생략했지만 미래의 계획도 안 세우고 시야가 좁아진다는 말도, 멀리 보지 않고 그냥 자기 행동 반경 안에 시야가 머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치유의 방법은 문학이다. 공간과 유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문학이.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을 소통하게 만드는 가장 정제되고 정교한 형식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놀랍도록 닮은 존재라는 사실을 문학은 우리에게 일깨워준다.
우리가 쓰고 또 읽는 한 우리는 함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랑자들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전 팬데믹 때 제가 번역했지만 다시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세상 만물이 결국에는 다 이어져 있다라는 거. 우리가 되게 단절과 고립의 시대를 살았잖아요. 자가격리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뭔가 굉장히 따뜻한 위로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었던 그런 소설입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토카라축과 폴란드 문학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